네, 비대면 수업 12주차 유전자 제조합 식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11주 비대면 수업 11주차까지는 이제 방사선 조사 식품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사선 조사 식품 외에 표기를 해야 되는 사항의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할 유전자 제조합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전자 제조합 식품은 조금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역시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정의, 그리고 개발 방법, 그 다음에 역시 이거 유전자 제조합 식품은 조물주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조물주 흉내를 남기기 때문에 이게 대한 안전성 평가, 그리고 안전성 평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방법, 그리고 이제 GMO 이런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검출 방법, 이게 혼입되었을 때 또는 제조된 농산물에 대한 검정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전자 제조합 농작물 또는 식품의 정의가 뭐냐?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란 유전자 제조합 기술, 아직 안 배웠는데 2학기 되면은 식품 생명과학 전공 쪽에는 분자 유전학을 배웁니다. 그때 분자 유전학 시간에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나옵니다. 근데 영양학 전공에는 분자 영양 시간에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라는 리콤비넌트 제네틱 리콤비넌트 테크놀로지라 해서 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산물 또는 축산물, 수산물 중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 또는 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 또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생물체에 대한 일반 용어 중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뉴스나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단어는 GMO입니다. 이거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서 유전적 변형 생물체라고 굳이 한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전대 또는 유통이나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번식 방법으로 나타낼 수 없는 행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생물체를 GM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MO는 Living Modified Organism에서 유전 물질이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MO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농업 쪽에서.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GEO라 그래서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육종할 때 브랜딩, 그러니까 전통 육종 방식이 있습니다. 품종을 개량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그거하고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은 유용한 유전자를 서로 제조합시켜 원하는 성질을 갖는 품종을 만드는 게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든 종래의 전통 육종 방식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종래, 그러니까 전통 육종 방식은 각각의 원하는 특성을 지닌 유사한 종도를 교배하여 생성된 잡종중, 목적을 하는 품종만을 찾아내는 것으로 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래의 품종 개량, 즉 전통 육종 방식은 같은 종끼리만 고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감자면 감자, 쌀이면 쌀, 감자하고 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끼리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원하는 특정을 지닌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서 직접 삽입함으로써 목적하는 품종만을 봐도 얻을 수 있고 삽입하는 유전자 같은 생물종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생물종에서도 얻을 수 있는 품종 개량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초로 의약품으로 인정된 인슐린, 대장균에서 생산된 인슐린, 이 의약품으로 1984년도 미국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주로 포유동물에서 췌장에서만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그죠? 그걸 이제 아예 세균이 대장균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원핵 생물하고 또 진핵 생물 이런 자체도 뛰어넘는 기술이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개발 배경이 뭐냐? 개발 배경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직도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쌀이 많이 남아도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기아에 허덕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식량 정산의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농사 지을 땅이 점점 없어지죠. 이게 옛날에는 땅이 넓다 보니까 그 넓은 땅에서 작물들을 키워서 생산을 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도시화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농사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높은 것들을 만들어야 작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뭐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피해가 많은 게 농산물의 해충. 그래서 농약도 사용하지만 또 농약도 너무 오래 사용하고 화학비료도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토양의 성질이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점점 수확량이 떨어지더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세계의 식량 수요도 계속 증가함으로써 이런 유전자 제조합 농작물 또는 식품이 개발되게 됐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식물의 개발 현황인데 최초에는 식물 병원성균인 아그로박테리움, 일명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식물 뿌리에 암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치면 건두암암이라는 암을 일으키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이 암을 일으킬 때 자기에 있는 유전자를 식물체에 삽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암을 일으키는 패소제닉 유전자는 없애고 어떤 식물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 그 부분만 개량을 해가지고 팩트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제조합 농작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종양에 해내는 혹을 유발하는 결과를 얻은 후 세균 유전자 일부가 식물 세포로 옮겨진다는 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제 개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킬턴, 브레스셀 이런 사람들이 역으로 이용하여 옮겨가는 세균 유전자 일부로 유용 유전자를 대체하여 식물에 이양을 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은 1983년 최초로 항생제 카나마이신 저항생 담배와 포트디아 육성을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83년 카나마이신 저항성 담배, 86년 모카, 87년대 라운드업에서 콩, 벼 탄생, 90년 쭉쭉 해서 2000년 황금쌀까지 그 외에 지금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쌀이라는 거는 어떤 베타카로틴을 우리 옐로 색깔 띠는 색깔이 있죠. 그걸 유전하는 합성. 쌀에는 이 유전자 합성진이 없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 있느냐? 당근, 뭐 토마토, 뭐 이런데 그 패소에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패소에이 유전자를 쌀에다 넣어가지고 쌀에서 이런 이제 황금색이 뜨는 골드라이스 형태의 쌀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업용으로 처음 판매가 된 거는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생명공학콩에서 라운드업이랑 몬타사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다국적 기업이 그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여기 들어가려면 최소 토익 900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생명공학 회사니까 우리 같은 생명공학 쪽을 전공을 해야 된다. 생명공학 쪽을. 원래는 몬타사는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농약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세계 최대 기업에. 점점 전 세계적으로 GM작물 재배가 늘어난다는 거. 각국마다 다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개발된 미국에서 승인된 유전자 제조학 기술로 개발된 작물들입니다. 뭐 해충 또는 뭐 올렌산, 뭐 숙성변형 이렇게 숙성변형 토마토가 상온에 놔도 빨리 묽어지죠. 그래서 숙도를 지연시키는 토마토, 빨리 안 묽어지는 토마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주로 많은 게 해충, 그다음 제초제 또는 숙도 지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충계에는 바실루스 수렌지스라는 크라이에일이라는 유전자를 삽입시켜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충을 죽이는 독소입니다. 이 미생물이 해충을 죽이는 독소를 생성해요. 일명 이 균 이름을 따서 BT-톡신이라는 겁니다. BT-톡신. 사람한테는 독소가 없어. 근데 해충만 죽여. 해충만. 그래서 이런 독소들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몬탄사라는 회사가 엄청 많죠. 이름. 몬탄사, 그죠? 그래서 몬탄사가 최초 라운드업을 상업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판매하면서부터
이후에 뭘로 변했다? 생명공학 기술로 발전하게 됐다. 생명공학 발전을. 그다음에 이제 식물체를 외래 유전자를 이식하는 방법에는 그럼 앞에 말했던 전통적인 방법인 TI 플라스미드를 이용하는 방법, 아그리박테리움 미리티어 방법, 그다음 입자총법, 미세조사법, 바이러스 이용법, 원형질치법, 전기충격법, 리포좀융합, 하부감법, 침지법, 미세레이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TI 플라스미드, 아그리박테리움을 매개로 해서 이용하는 TI 플라스미드 용법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이제 식물 유전자 제조합 식물을 개발하는 개요도입니다. 이렇게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해서 일단 유전자원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뭐라 그랬죠? 종의 개념을 뛰어넘다 그랬죠. 진핵생물, 원핵생물의 개념도 뛰어넘다 그랬죠. 그래서 뭐 포유류, 곤충, 세균, 식물 모든 유전 생물체가 유전자원의 소스가 될 수 있다. 소스가. 그래서 유용한 유전자를 여기서 찾습니다. 유전자 발굴해서 내가 이 보라색에 보면 필요한 유전자를 자릅니다. 이 전체 유전자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이다. 인슐린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유전자만 탁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서, 그럼 뭐 이 잘라낸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식물체나 어디 옮겨야 되잖아. 그 옮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 매개체가 있는데 보통 식물은 TI 플라스미드라는 운반체에다가 이 유전자를 이제 삽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삽입을 시킨 다음에 이걸 아그리박테리움에 행질 전환 후에 다시 식물체에 행질 전환을 합니다. 행질 전환해서 조직 배양해서 포토에 실험해서 이제 포토에 실험한 후에 뭘 한다? 안전성 평가를 해서 안전성에서 다 문제 없으면 이제 시약처에서 허가를 내서 이제 작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교수님이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교수님이 실험했던 내용인데 배추도 우리가 가을쯤 김장할 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 일주일만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썩죠, 그죠? 그 녹색으로 하면서 물이 질질 생기면서 썩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썩는 부분을 조금 더 오래 방지하기 위해서 그 썩게 만드는 균들이 보통 보면은 팩토박테리움 또는 어이니아라는 토양세균들입니다. 그 토양세균들이 배추에 어차피 배추가 토양에서 자라니까 묻어져 나왔고 그 균들이 이제 정식을 하면서 공격을 해갖고 배추를 다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이걸 아그리박테리움에 행질 전환한 다음에 행질 전환해서 우리 유전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 그리고 이제 식물체, 포토 대지에서 조직 배양한 다음에 이제 포토에서 배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종자로 개발되지는 않고 안전성 평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를. 그러면 이제 유전자 제조합 작물의 잠재적인 문제점이 뭐냐? 일단은 새로운 독성물질 생성 가능성, 알레르기 유발, 필수 영양성분의 변화, 항생제 내생 문제. 왜냐? 행질 전환을 할 때 항생제 내생 마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를. 물론 최근에는 이제 항생제 이 문제 때문에 제4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유전자가 일명 크리퍼스 유전자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유전자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크리스퍼 유전자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지금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그건 항생제를 안 써도 내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식물체 안에서 유전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그래서 이런 장기적 소비했을 때 인체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환경 또는 자연 생태계 변화, 생물의 다양성이 깨지고 이충수가 감소하며 수포 잡초의 탄생 문제. 여기 제초제 저항성 작물을 개발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제초제 저항성 유전 해충이 계속 먹다 보면 그 저항성 있는 해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 유전적 오염입니다. 그 다음 윤리적인 문제. 이게 살아있는 생물체를 인위적으로 배양시키거나 도덕적으로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동물 실험하는데도 동물 실험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옛날에는 무조건 동물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 기술이 종자를 하나 개발하는 한 1조 정도 됩니다. 실제 실용화까지 되는데 1조 정도 들기 때문에 무슨 기업만 할 수 있다? 돈이 많은 기업. 즉 전 세계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 또는 제약업체 이런 데서만 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여 재개발 국가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한국의 생물과학 작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단계입니다. 일단 개발 착수, 제품화 유전자 발굴. 이게 제품화라는 거는 내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농산물이 뭐냐, 또는 축산물이 뭐냐, 이겁니다. 주로 이제 식물체를 많이 개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발굴할 것인가. 유전자, 단백질, 작물의 안전성을 1단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와 단백질의 선택, 작용 원리, 유전자 공급원, 역사적 안전성, 도덕성, 환경 생태 영향 등을 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통과가 되면, 1단계에서 통과되면 실제 이제 실험실 내에서 행질 전환, 성능 실정, 대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 때는 생물학적, 농업적 동동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농업적 성능과 효용성 기준 99% 이상이 되면 제외됩니다. 동동성이 같을 때는. 근데 기존 품종과 비교하여 핵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를 합니다. 품종하고 종자 생산해서 상품화를 하는데 정밀한 안전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안전성, 사료의 안전성, 환경 안전성의 모든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 시장에 나가게 되면 계속 얼마를 내보냈고 종자를 이런 이제 그런 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식품 안전성 평가 전문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과, 제조 분과, 독성 분과, 알레르기 분과, 유전자 안전성 분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실험을 해서 자료가 내려오면 심사를 해서 재심사의 경우 자료 보완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하고 결과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식품 안전성 평가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혹 기사 시험에도 나옵니다. 간혹 기사 시험에도. 그래서 안전성 평가 원칙에는 예방적 원칙,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 친화성 원칙 요 세 가지 원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원칙은 개발 단계 아까 전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에 의심이 있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초기부터 폐기를 한다. 초기부터. 그 다음에 친화성의 원칙. 생명공학의 작물 포장해서 재배할 때 일반 작물 재배처럼 안전한 조치를 취하면서 단계적으로 한다. 이게 아직 상품화 안 돼 있을 때 이거 실험을 할 때 포장해서 실험할 때 유전자 제조합 농작물 넣고 또 가운데는 일반 식물을 넣어야 돼요. 유전자 제조합 식물만 다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 제조합 식물만 다 심어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장치로 뭘 해야 된다? 일반 작물도 중간중간 같이 키워서 유전적 노출이나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이라 해서 생명공학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이식 유전자의 특성을 알고 원래 식품과 비교해 그 정도로 안전한 걸 과학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품과 유사한 전통 식품의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다음 원칙에 따라 검토를 제한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유전자 제조학 식품, 식품 성분이 기존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면 안전성과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동등한 식품은 유사 기존의 식품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유전자 제조학 식품들은 식품 성분이 잘 알려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뭐를 한다? 유사품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그 다음 이제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부터 처음부터 다시 다 해요. 다시 모든 걸.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 식품은 식품 성분의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조성 및 성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 동등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따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실질적 동등성 평가에 대한 제한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식품이 기존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두유. 대두에 기름 성분 중에 오메가6 지방산을 좀 많이 생산하는 콩을 만들고 싶어. 콩 종자. 그럴 때는 콩에도 오메가6 지방산을 생산해요. 근데 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방이라는 기름이라는 성분이 배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그러니까 지방산 조성만 틀린 거지. 그래서 평가상은 자연 복수와 영양소에 관한 자료만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거의 동일하면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실험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된 특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콩을 개발했는데 아까 앞에는 대두유, 기름을 같이 지방산 조성만 틀리게 해서 만든 콩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감자든 콩이든 제초제. 그러니까 원래 제초제 저항성은 없어. 그러니까 풀을 죽이는 농약을 제초제를 쳤을 때 이놈은 살아남는 능력을 원래 없는데 그 능력을 넣는 거. 근데 다른 성분들은 한 개도 안 넣네. 그러니까 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단백질 성분이나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삽입된 특성의 기원, 소화서 등이 주요성 평가가 된다. 그래서 장내 소화성 평가,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잠재적 독성, 알레르기를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동물 실험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독성이 전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감자는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전분을 생산하는 작물이죠. 근데 감자에서 기름을 짜고 싶어. 원래 감자는 기름을 짜는 작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기능이나 성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인비트로 실험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동물 실험이나 안전성 평가를 모두 진행을 해요. 모두 진행.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하고 뭐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신규성. 어떤 성분이 기존 품종에 없는 것이거나 양이 크게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신규성으로 본다. 그래서 그 소재의 경험, 구성 성분, 섭취 방법, 식품별로 기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서 주요 구성 성분들의 표준 수치 편차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왜냐면은 대부분 유전자를 삽입하지만 최종 워킹을 하는 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대부분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물질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꼭 체크를 합니다. 유전자 개발에서 잘 알려진 소재를 이용한다면 알레르기 유발성 예측 또는 평가를 용이할 수 있으나 새로운 유전자를 넣었을 때는 이 알레르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유전자 제조와 그 자체가 원인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유전자 제조와 식품은 없다.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뭐 콩이든 토마토든. 근데 하나의 예가 뭐냐면은 이거는 개발 초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으로 판단되어 폐기된 사료용 브라질 콩입니다. 여기 초기 단계에서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할 것 같다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진행을 안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요새는 개발 착수 단계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넣고자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된 단백질 산물이 나오죠, 그죠? 뭐 아미노산 서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미노산 서열을 유전 정보센터에 잡아넣으면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다 안 한다 그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최소 70% 이상 알레르기 유발을 한다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초기에 개발을 안 해야 된다. 초기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작물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알레르기 테스트를 안 하더라도 그런 시퀀싱 가지고만 또 아미노산 서열 가지고만도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그 다음 이제 항생제 내성. 항생물질 등의 내성을 갖는 유전자 함께 삽입되어 유전자 제조합체, 농작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카나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식품 첨가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에 의한 문제는 아직 발생이 없습니다. 근데 원체 계속 이제 이 문제를 생명공학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아까 앞에 말했던 유전자 가입, 크리스퍼 유전자를 이용한 아예 항생제를 안 쓰고 유전자 가입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바로 내가 필요한 유전자 없애고 또는 넣고 이렇게 하는 이제 유전공학 기술들이 생명공학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성. 독성은 해충 내성 유전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 해충 이 독소들이 사람 내에서도 소화 또는 알레르기스 무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 농작물 중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어떤 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식품 등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만성 독성, 유전 독성 같은 독소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이제 평가 내용입니다. 신규성 평가, 신규성의 유전자 제조 그 자체를 먹지 않는 경우, 유전자 그 자체를 먹는 경우 했을 때 유전적 소재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 식품 구성 성분, 기존 품종과 식품종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레르겐에서 신규 도입된 단백질의 특성, 이게 알레르기원과 분자량, 단백질 외열, 단백질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도입 단백질의 섭취량과 행태, 대표적인 알레르기원과 구조적 유사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항생제 내생 평가 내용은 유전자 제조업 식품의 섭취량, 조리 가공 방법의 구성 방법, 유전자 및 그 산물의 특성,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예상 섭취량, 관련 항생물질의 사용 현황. 이게 식품 첨가물로 허가되지 않은 항생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클라노페니콜 이런 항생제가 있다. 이거는 쓰지도 못해.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입니다. 환경에 행질 전환 품종이 생태계에 변환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한다. 그래서 유전자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변종의 출현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생물공학 작물의 특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시스템으로 각기 다르게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나 사료로 유출된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수행한다. 그 다음 폐쇄 환경 방출 실험 과정을 통한 잠재적인 환경 위해성 평가를 한다. 그리고 변형 생물체의 잠재적인 환경 평가로서 진화 과정의 교란, 생물 다양성의 파괴, 생명공학 작물의 잡초화 또는 신종 저항성 병해충, 잡초의 출현, 유사 또는 비표적적 생물체 유전 전이 2차적 또는 비례적 생물체에 대한 부작용 등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성 평가 4, 5, 6 기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주게 된다. 허가를. 그래서 GMO 안전성 검증, 환경 위해성, 이건 주로 환경부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생물공학 작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관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83년 과학기술부에서 생명공학 육성법에서 행렬전환 직업, 사용에 관한 실험 지침 및 시행 등 처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1997년 4월에 유전자 제조와 실험 지침해서 행렬전환 제1회 방법, 보관 방법, 그 다음 병원성 미생물 위주의 작성해 놨습니다. 97년 7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유전자 제조합 식품, 식품 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바이오 안전의정서가 채택돼서 지금은 현재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유전자 변형 체감 국가 간 이동안 법률. 그래서 바이오 안전의정서를 통해서 이걸 주 토대로 우리 실험실도 보면은 유전자 제조합에 대한 관리 지침을 통해서 이양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인데 이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는 주로 국가 간 이동 관계되는 거. 농림부는 주로 농산물. 보건복지부나 시약처는 주로 식품, 유전자 제조업, 식품 관련. 그 다음 독성 관련,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이거는 참고로 한번 PPT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생명공학 작물 및 식품의 안전성 평가 중에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 방사선 조사식품도 우리가 표시를 안 했을 때 벌금이 있었죠. 최대 영업정지 1년, 벌금 2천만 원. 유전자 제조식품 더 셉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원료 농산물, 감자면 감자, 콩이면 콩, 농산물에 대한 관리 표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뭐다? 그걸 가지고 가공한 소재. 여기 보면 케찹 있죠, 케찹. 케찹은 토마토를 프레스로 만들어 놓은 가공한 제품이죠, 그죠? 그런 식품이나 제품 가공된 소재에 대해서는 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표시사항을 관할한다. 그래서 농림부는 원료 농산물을 관장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8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22일 생명공학 농산물 표시 요령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옥수수, 콩나물 등은 2001년 3월부터, 감자는 2002년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생명공학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를 표시 의무자, 비효도적 혼입허용증 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기존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유통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콩을 사서 콩나물로 만들었어.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한 3% 이하더라, 이거. 이게 3% 이하면은 내가 모르고 첨가했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허용은. 근데 3% 이상이 나왔어. 이거는 뭐다? 이 사람은 알고도 표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3% 정도 이하는 이 사람이 모르고 그냥 콩 종자를 시중에 있는 거 유통된 걸 사와서
콩나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그는 표시를 안 해도 벌금을 안 때리는데 뭐 5에서 7%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알고도 그냥 표시를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벌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관금은 농산물 일부에 유전자 변형 뭐뭐뭐 생명공학 농산물 일부 포함되는 유전자 변형 뭐뭐뭐 뭐 감자면 감자 포함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뭐뭐 포함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가공식품의 표시제를 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저고시 2043호, 2001호 43호, 옥수수, 콩가루, 두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인데 토마토 풀에 대해서 케찹이죠. 여기에서 Made in Genetically Modified Tomato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안전성 평가 이제 시험법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